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납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게 전부라 사실상 처음으로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 후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혁신위가 통합행보에 나선 가운데 김경 국민의힘 대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전 총조 씨가 남 씨가 운영하던 펜싱 학원의 학부모에게도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매우 긴급한 요구라며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작전을 앞둔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마지막 한계선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납니다. 웬일이야 하시겠지만 사실 단둘이 보는 건 아닙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부 요인과 함께 다 같이 보는 건데 작년엔 이 대표가 거절해서 오부 요인과도 함께 못 만났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인배적 결단으로 보기로 했다네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 1년 반 만이죠.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또 노란봉투법 등 입법 전쟁을 앞두고 협치 가능성이 열릴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지 주목됩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 등과 환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념식 등에서 이 대표와 만난 적은 있지만 짧게 인사만 했을 뿐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때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종북주사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시정연설과 사전 환담에 참석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님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환담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아닌 오부 요인까지 함께 만나는 차담회 형식인 만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실질적인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사전 환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이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일 시정연설에도 그게 반영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를 좀 보면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이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면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책임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국회 민생 입법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는 대신 국회 처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대통령실 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의 공통된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시정연설에서도 이렇게 야당 비판 대신 협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럼 내일 시정연설 과연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동안의 본회의장과는 좀 모습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과 야유를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질지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치 일정 자체는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다음 달 9일 이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산안 심사도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R&D 예산 원상 복귀 등을 주장하며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예산 심사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여당과. 그런데 작년에 이재명 대표 환담 자리에 나오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을 했대요, 나오기로? 예, 작년에는 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환담 자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이 당내에서 환담 자리 참석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야정 3자 회담을 요구해둔 만큼 굳이 사전 환담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네. 이미 만났다, 다시 만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을 얘기하면서 대화하자, 협치하자고 했는데 자칫 이 대화를 피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단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오랜 관례인 시정연설 이 사전 환담에 2년 연속 불참하는 부담을 지는 대신 이 책임 야당 면모를 강조하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과연 어떤 소식이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국 X도 아닌 게 등 험한 말도 잇따랐지만 그는 5.18 당시 시민군을 도왔던 기억을 소환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또한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로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선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2명의 혁신위원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행방불명자 묘역 앞에 무릎을 꿇은 인 위원장은 눈물을 보이며 참배한 뒤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또 앞으로 광주의 그 피해자의 가족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꼭 전달하고 꼭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대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2020년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사죄한 뒤 호남 지역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오후에는 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통합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또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을 언급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두고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한다. 영남을 쉽게 보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영남도 어려운 지역인데 나니까 의원이 된 거다. 뭐 이런 뜻일까요? 출마 대상자로 거론된 김기현 대표는 제안이 오면 말하겠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여야 쟁점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 의원총회. 안건에 없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영남권 일부 의원들이 인요한 위원장의 험지 출마론을 성토한 겁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언급을 문제 삼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고의 지지율 높은 데가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뒷전으로 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인 위원장이 제시한 험지의 기준이 모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영남 의원들의 반응에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비영남권의 한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이 본질인데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며 영남당 티를 꼭 내야 했느냐고 우려했습니다. 험지 출마 대상자로 거론된 김기현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인 위원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무슨 거기에 더 큰 의미도 아니고 더 작은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뒤로 한 발 물러나지 않았다며 혁신 방향키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경기도가 너무 크니 남과 북으로 분도를 하자는 말은 이미 많이 나왔었죠.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뉘면 김포시가 고립된다. 그러니 서울과 합치겠다는 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북도로 나뉘면 김포시는 사실상 고립된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김포시 일부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된 사례도 있고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실도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포에는 이게 충분히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서 이끌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 김포시 의회가 찬성하거나 각 지역 주민투표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제외한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대사면을 이뤄 당 통합부터 하겠다. 무슨 소리냐? 징계를 취소하면 될 일에 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면이라고 하는 거냐? 국민의힘 혁신위가 내놓은 대사면을 두고 윤리위 징계를 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 지도부는 왜 징계를 받았는지부터 돌아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봐서는 일단 일명 대사면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데 사실 당이 직접 세운 혁신위의 첫 혁신안을 퇴짜 놓기도 어렵겠죠. 어쨌든 이 와중에 혁신위는 일괄 사면안을 당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작심 비판을 쏟아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사면, 대사면 운운하고. 또 징계 취소엔 관심도 없고 연연하지도 않는다며 정치하는 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NS에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던 걸 두고 탈당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사면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재차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며 자중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아직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당사자들의 뜻과 관계없이 당대표는 최고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전면적 대사면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당 최고위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갓 독립한 사회 초년생까지, 아니 오히려 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죠. 전세 사기 얘기입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 500억 원대 피해가 또 드러나자 연일 민생 경제를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을 꺼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찰에 재소환된 수원 전세 사기 피의자 정모 씨 일가 3명에게 당한 피해 주택은 무려 671세대입니다. 접수된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340건,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액수만 500억 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전세보증금 약 19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되는 등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는 약자인 사회 초년생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고 또 피해 세입자들을 봤는데 너무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니까 좀 감정이 좀 추스르기가 힘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끈질기게 사기범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 사기의 경우 합산한 범죄 피해액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려면 사형제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만큼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건데 향후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하죠. 기본권 침해 논란 등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 유족 측은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신림역 흉기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고 무기징역도 20년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한 만큼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과 민변 등 9개 시민단체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며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데 거센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왜 그는 남 씨에게 접근을 했던 걸까요? MBN 취재 결과 남 씨 펜싱 학원의 학부모를 상대로도 3천만 원의 연회비를 내면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전 씨는 그런 자격증도 없습니다. 남 씨를 통해 학부모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돈 많은 학부모를 곤란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걸까요?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현희 씨가 운영한 서울 강남의 한 펜싱 학원. 전 청조 씨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펜싱 학원의 문은 굳게 닫혀진 상태입니다. 안에는 아직도 수강생들의 펜싱화가 신발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전 씨가 펜싱 학원의 학부모에게도 접근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상위 1% 고위층 자녀들을 상대로 스포츠 심리 상담 클럽을 운영한다며 학부모의 경제력을 살핀 겁니다. 그럼 나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그러니까 연예비가 3천만 원이다. 전 씨는 스스로를 16살의 대학 졸업, 19살의 정신과 전문의 수료라고 강조했고 해당 학부모가 관련 이력을 요구하자 거듭 입금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초이스하는 거 선택하는 거지 네가 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은 내가 나를 기다린다. 아직까지 학부모 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고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언제 학원이 문을 열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냈던 엄마들이 멘붕인 상태예요. 머니까 엄마들 매일 픽업하기 힘드니까 여기 보내기 위해서 이상한 분들도 있어서 전세로. 전 씨를 상대로 제출된 고발 사건 2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또 다른 사기 의혹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전 청조 씨는 스토킹 사건 전에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도 입건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골프채로까지 때렸다는데 한두 번도 아닙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불러 남 씨에 대한 스토킹은 물론 조카 학대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전 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남 씨 어머니의 아파트입니다. 남 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 씨는 스토킹 사건이 있기 전에도 남 씨가 머물던 이곳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인 지난 8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전 씨가 집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남 씨의 조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 당시 전 씨는 골프채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애초 남 씨에 대한 스토킹 말고는 전 씨와 관련된 사건이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놓친 건지 이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넘어왔는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이유와 폭행 정도나 횟수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 씨의 조카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불러 아동학대와 스토킹 혐의를 동시에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 청조 씨를 둘러싼 이야기에 말을 아끼던 남현희 씨가 점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부 백길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남현희 씨가 전 청조 씨와 있었던 일들을 지금 점점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악화된 여론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 씨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려 40분 넘게 전 씨와 얽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쏟아냈습니다. 네. 사흘 전엔 방송 인터뷰에 짧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그래도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수사하라는 진정까지 제기되자 정면 돌파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 가족과 지인들이 전 청조 씨한테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처럼 전 씨는 자신의 이력을 속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남 씨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 역시 사기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그리고 아카데미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피해자들이 전 씨의 투자 권유에 돈을 건넸는데 남 씨 몰래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 일관되게 자신은 전 씨한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다, 피해자다, 뭐 속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남 씨 자신도 피해자라고 고소를 하겠네요? 네, 남 씨는 이번 주 내로 전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사기 혐의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 씨는 인터뷰에서 전 씨가 재벌 3세라고 속인 정황, 성전환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믿은 이유 등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남 씨도 고급 차량이나 명품을 선물 받은 수혜자 아니냐는 최근 여론을 의식해 사적인 부분까지 해명한 겁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남 씨는 선물 받은 차량을 돌려주고 싶다고 해왔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남 씨가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전 씨 거주지에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 청조 씨의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 청조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직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전 씨와 연락은 취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이란 겁니다. 또 성남중원경찰서에선
전 씨의 남현희 씨 스토킹 혐의, 그리고 남 씨 조카를 학대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스토킹 건은 피의자인 전 씨가 혐의를 이미 인정했고 아동학대 건은 수사 초기 단계라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정조 씨가 살고 있는 집 굉장히 화려하고 좋다고 하던데 이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씨가 월세로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이 계약이 다음 달 3일 만료돼 이사를 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문제도 경찰에게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씨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인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얘기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마약 감정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며칠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모발과 소변 검사 협조는 물론 필요한 자료 일체도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권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의 2차 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1차 조사에서 소변과 모발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2, 3주일이 걸린다며 빨리 감정해달라고 국과수에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감정은 빠르면 며칠 또는 일주일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권 씨 소환과 함께 이 씨 재소환이 연달아 이루어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도심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남녀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20대 여성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닙니다. 동승한 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보고 놀란 행인들은 걸음을 멈춰섭니다. 대문이 들려서 쳐다보니까 가드레일 가면서 부동동 하면서 가운데 꼈거든요. 안 나오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음주운전인 것 같구나.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중앙 분리대가 산산조각난 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차량을 탔던 두 남녀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엔 20대 여성 A씨가 운전을 하고 남성 B씨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황상 남성 B씨가 운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운전자 A씨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를 입건하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나체 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13,00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갚지 못하면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래도 갚지 못하면 지인들의 사진까지 나체 사진과 합성해서 뿌렸죠. 9개월간 벌써 피해자만 80명이 넘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손 떼요! 가만있어. 손 들어와! 책상 위 휴대폰을 재빠르게 압수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살인적인 이자율로 서민들을 괴롭힌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평균 3,000%에서 최대 13,000%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3명에게서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 이제 가족들 얼굴에다가 그 성매매 전단지 그 밑에 얼굴 이하 몸통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합성을 해서 그 대부를 안 갖고 상환 연장 조건으로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유포를 하는 거죠.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고 사무실에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는 방음 부스까지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삭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또래 여학생과 다투다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장소는 여학생의 집이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그제 오전 3시 20분쯤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학생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여학생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여학생이 남학생을 향해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했고 이에 남학생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싸우면 쿵쿵거리고 막 휘지르고 그러더라고. 아니 방바닥 그런 소리 같던데. 나는 그래서 누가 죽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수사부 저기 특공대원 그원이 온 사람들이 막 야라시 오고. 남학생은 집에서 나와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붙잡혔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여학생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치료 중인 남학생이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살인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귀가하던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에게 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을 조르기까지 했죠. 여학생이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 일부는 모른 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쓰러뜨리고 둔기와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남성은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여성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지만 차에 막혀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본 시민 일부는 그냥 지나칩니다. 피해 여성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가해 남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남성은 이 도로 옆길에서 8분 동안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남성의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의 범행 동기는 더 황당합니다.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여학생이. 그게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해도 이 정도 형량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은 50대 최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낮 서울 종로에서 공사장 가림막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인근 카페를 덮쳤습니다. 하필이면 철거 중인 옛 종로경찰서 철거 가림막이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버렸죠. 카페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산했던 거리에 갑자기 눈이 온 듯 하얀 분진이 휘날리고 행인이 놀라 뛰어갑니다. 가림막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길가엔 무너진 잔해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카페 창문은 부서져 유리파편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에 있는 종로경찰서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찌릿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쳐다보니까 저 붕괴되고 있더라고요.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푹 이렇게 터진 것 같은데 먼저 양쪽으로 푹 이렇게. 무너진 가림막은 바로 옆 14층 규모의 상가형 오피스텔 건물을 덮쳤고
5개 세대와 1층 카페 창문이 파손됐습니다. 철거 현장과 건물은 좁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가림막은 오피스텔 창문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일부가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건물 일부를 전면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의사가 의약품 업체에 뒷돈을 받고 그 업체 의약품만 처방하는 걸 리베이트라고 하죠. 대체 얼마나 받았을까? MBN이 최근 5년 동안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의사 한 명이 무려 21억 원 가까이 뒷돈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약값에 반영이 됐겠죠. 참, 이렇게 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그럼 뭘 하고 있을까 살펴보니 병원장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시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019년 이곳 병원장 이모 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고 처방하다 적발됐는데 받은 돈 21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리베이트 금액입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이 씨가 내부적으론 여전히 병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도 여전히 간판을 바꾸고 영업 중입니다. 21억짜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사명의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거는 쇄신하는 차원에서 바꾼 거고요. 최근 5년 사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총 23명, 이 중 절반가량은 억대 뒷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한 번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 정지가 됐던 의사가 또다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10명이나 됐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수익보다 처벌이 약하니까 하게 되는, 범죄에 노출되는 유혹이 강해지고요.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는 만큼 의식 개선과 함께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국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고급 자동차 아우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실적을 높이려고 딜러들에게 재고 차량을 떠넘기거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아우디 판매사들이 결국 공정위 신고를 비롯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우디 자동차 판매사 영업점입니다. 최근 거듭된 판매 부진으로 올 12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다른 판매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0.4%에 불과했고 올해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독일 3사로 불린 아우디는 벤츠 BMW의 국내 판매량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고 오히려 볼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사들은 아우디 코리아가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과도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한 뒤 판매사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우디는 20% 미만인 차 절대 사면 안 된다. 판매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매는 안 되니까. 한 판매사는 아우디 코리아가 그동안 강요한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우디 코리아가 재고를 팔린 것으로 처리하라고 강요해 차량 한 대당 판매가의 15% 손실을 받고 매달 경영과 자산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딜러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우디 전체 다 지금 인원 감축이 다 지금 들어갔어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공정위가 아우디 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 측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 질문에 수입사와 판매사 간 영업 정책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판매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이미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사람들은 AS를 받기 힘들어진다든지 또 각종 사고, 부품이나 공인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한국 진출 20년을 앞두고 실적 부진과 판매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아우디 코리아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MBN이 연속 보도한 13년 계부 성폭행 사건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15년이 지나서야 이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피해 여성이 13살이 된 이후에 범행을 당했더라면 계부는 처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살까지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13살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13살이 무슨 죄라고, 어째서 이런 처벌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걸까요?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의붓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건 12살 때입니다. 이후 13년간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년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가족한테 다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망설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친족 성범죄는 매년 67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야만 신고됩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나중에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13세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폭로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정의를 얻을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차단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상담 시점에 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는 60%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엔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공소시효의 전면 폐지를 외칩니다. 친족성 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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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 폭력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이 속한 곳이라면 권력과 위계가 있고 또 거기서 은밀하다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친족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3살 이상 미성년자들. 공소시효 폐지가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 첫걸음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선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가자 지구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의 지상전에 착수했습니다. 전쟁 2단계 돌입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주민들에게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며 당장 대피하라는 최후 통첩도 했는데요. 여긴 우크라이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중동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갑부대가 가자 지구로 향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은신처를 겨냥해 포격과 공습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군은 밤새 가자 지구에 들어간 지상군의 유도에 따라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하고 20여 명의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קרקעית בשטח רצועת עזה נמשכת ומתעצמת. כוחות יבשה, אוויר וים פעלו היום בעזה וחיסלו מחבלים רבים.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일부를 장악하고 포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겐 남쪽으로 대피하라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공습은 병원 인근에도 이뤄질 만큼 인도주의적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반격권을 인정하면서 국제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is that every hour, every day of this military operation, the IDF, the Israeli government, should be taking every possible means available to them to distinguish between Hamas, terrorists who ar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and civilians who are not.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반대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장관을 미국에 보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한 이란의 배후 지원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다시 열어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을 시작할 조짐을 보이자 유대인을 향한 혐오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을 색출하겠다면서 여객기를 습격하려고까지 했거든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합니다. 손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아랍어 구호를 외칩니다. 결국 공항 안까지 몰려간 시위대는 이곳저곳 문을 열어젖히며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러시아 서남부 마하치칼라 공항에 착륙한다는 소식을 들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을 색출하려고 공항을 습격한 겁니다. 일부는 활주로까지 난입했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에워싸고 탑승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20명이 다쳤지만 여객기 승객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항을 당분간 폐쇄하고 시위 가담자 60명을 체포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과 같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 시민과 유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이번 시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시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최근 여성 음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에 고위험 음주자가 많았는데 주 4회 이상 마시는 지속위험 음주자도 이 30대에서 가장 많았죠.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입니다. 도수와 술맛이 다른 주류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특히 도수가 낮고 단맛을 가미한 술이 많습니다. 요즘 하이볼 같은 게 유행이고 또 막 시중에 판매도 돼서 도수 높은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난 10년간 남성의 고위험 음주는 줄어든 반면 여성은 늘었습니다. 특히 2030 여성의 음주가 늘었는데 30대 여성 8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자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한 번에 3잔 이상씩 주 4회 이상 마시는 지속위험 음주자도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고위험 음주자인 여성도 10년 새 10배로 급증했습니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음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회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여성 음주가 변화하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20대에서 30대 여성이 가임기인 만큼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전이라도 가임기 여성이 음주를 많이 할 경우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불임과 난임 그리고 태아의 발달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 빈도를 줄이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몇십 년 전에 박멸된 빈대가 발견돼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도심 공원과 산책로에 송충이를 닮은 벌레가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 흰 불나방 유충입니다. 특히 한강 유역은 방제를 위한 약도 제대로 뿌리지 못하죠. 한강에 약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충이를 닮은 벌레가 다리 기둥 위를 기어오르고 바닥엔 새카맣게 짓이겨진 흔적도 가득합니다. 외래종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모처럼 산책을 나온 나들이객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항상 콜라지가 어떻게 기어다니나 그걸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하면 징그러우니까 뛰어나고 나서 마음 놓고 있으면 금방 더 기어올라야 돼. 한강에 놀러 나왔는데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계속 죽게 되니까 이것도 좀 공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입니다. 벤치마다 벌레들이 가득하고 일부 벌레들은 이렇게 난간 위를 지금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나무를 갉아먹으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유충 시기에 식물의 잎을 먹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라든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런 식물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현 장소가 환경보호구역인 한강이다 보니 약을 뿌리고 방제하긴 쉽지 않은 데다 천적이 없어 개체수 조절이 어렵습니다. 외래충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또 천적이 없기 때문에 재발생을 할 여지가 충분한데 지난 5월 동양 하루살이부터 러브버그에 이어 흰불나방 유충까지 도심 산책로와 공원을 장악한 불청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앞서며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 희망에 부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순위가 바로 뒤집힌 데 이어 지난해엔 G7 국가들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김동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미화로 35,990달러입니다. G7 선진국 중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는 37,700달러입니다. 우리는 880달러 늘었고 이탈리아는 2배인 1,700달러 증가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며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앞섰지만 이듬해 바로 추월당한 데 이어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나머지 G7 국가들과도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 건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2원으로 2021년보다 원화 가치가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로화 가치는 11%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소득을 달러로 표시하면 우리나라가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원화의 동반 약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타 통화 대비해서 성장률이 둔화된 탓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성장률이 3.7%로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고 국민소득에 반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탈리아가 더 높아 유리했습니다. 올해도 원화 가치가 유로화 가치보다 더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이탈리아가 높아 G7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야 할 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나 세금 내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고민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반년 만에 2배로 늘었거든요. 있는 돈으로만 살아야 하는 생계가 어려운 노령층에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박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금 좀 얼마 받는 거 생활하고 가끔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술 한잔 먹고 싶어도 꺼려지고. 노인네들이 의료비 있어야죠. 또 용돈도 써야죠. 힘들 수밖에. 직장에서 은퇴한 60세 이상 가구는 마땅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연금에 의존합니다. 65세 고령 인구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에 그칩니다. 은퇴 노후 자금을 모아뒀어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이 남아있다면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속에 이자 부담마저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2분기 60대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은 작년보다 45.8%나 급증했는데 소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비용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이 정기 세금 부담보다 커진 것은 5년 6개월 만입니다. 버는 것은 없는데 이자까지 큰 폭으로 늘다 보니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하며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소비가 고령층이 많아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은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취약 연령층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 건선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는 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가려워서 긁다가 출혈이 생기면 건선을 의심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발바닥이 가려워 각질을 긁다가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계속 간지럼증이 좀 생기고 긁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심할 때 피도 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술자리가 좀 많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술 먹었을 때 확실히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건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는데 하얗게 생긴 각질이 빨갛게 되면서 두껍고 커지는 질환입니다. 피부 조직이 붉게 변해 외관상 아토피와 비슷해 보이지만 건선은 주로 20대 이후의 발병에 소아 시절에 생기는 아토피와 다릅니다. 가을과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고 목감기에 걸려도 건선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를 미는 행위라던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모든 행위들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 또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편도선양 같은 것들에 감염되면 병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을 주의해야 되고, 매년 16만여 명이 진료받는 건선은 사람 간 전염은 없지만 방치하면 건선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 여러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술과 비만,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건선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책장에 안 읽은 책이 남아있더라도 새 책을 사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인이다. 지난번 책도 아직 다 안 보았는데 싶다가도 어느새 또 책을 사서 놓아둔다. 그렇게 읽지 않은 책은 쌓여만 간다. 이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춘도쿠라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에 이 춘도쿠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가 거의 16만 건. 그런데 이렇게 요청에 힘들게 만들어진 자료를 다 보지 않은 의원식이 태반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한 의원실은 8월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거의 석 달간 720건이 넘는 자료를 피감기관에 요청해 받았는데 물리적으로 모두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 보지도 못할 걸 왜 요청했을까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고 책은 읽을수록 맛이 난다고 뭘 알아야 질문도 하는 거죠. 또 전체 피감기관 791곳 중 최소 164곳은 국감에 불려가서도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다 제출하고 거기까지 가서 입 한 번 못 대보고 구경만 하다 돌아간 겁니다. 이럴 거면 감사를 왜 하는 걸까요? 자료 제출 요구만 요란하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이 비판에도 여야는 자화자찬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칭찬 중. 국민의힘은 우수 의원까지 선정하면서 말입니다. There are no tw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중간 평가 점수 C 학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내놓은 이번 국감 점수입니다. 피감기관을 감시하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적어도 더 나쁜 곳으로 만들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달아준 금배지죠. 책 많이 쌓아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공들여냈는데 쓰레기 신세였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김우민과 황선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모든 선수들의 꿈이지 않나. 아시안게임에서 빛을 냈던 우리 단체전 계량 800m도 기록상으로 보면 올림픽의 메달권에 정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군부리의 모습인데요. 파란 하늘 아래 억새가 장관을 이룬 모습입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스하겠는데요. 한 아침 기온은 경북 봉화가 3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또 모레인 수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밤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춘천이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부산이 13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를 웃돌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인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